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방식, 특히 과거의 관세 압박과 기술 갈취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한국이 지금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기까지 이 배경에는 미국이 동맹국이라는 가면을 쓰고 끊임없이 강압과 통제를 행사했던 역사가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미국은 언제나 자유무역을 외치지만 정작 한국이 조금만 앞서가면 관세를 들이밀었다는 겁니다. 철강, 자동차, 반도체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시절 25% 철강 관세를 들이댔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호주에는 예외를 두면서도 한국에는 정면으로 압박을 가했죠. 이건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한국 길들이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기술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와 조선 기술을 탐내면서도 동맹을 빌미로 기술 공유를 강요했습니다. 특히 군사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전하려 하면 언제나 제동을 걸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자체 핵개발을 시도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자로 연료 공급을 막고 국제 압력을 통해 사실상 프로그램을 중단시켰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미국은 겉으로는 동맹을 보호한다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자신들과 대등해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경제든 군사든 한국이 독자적 노선을 걸으면 반드시 관세, 압박 또는 외교적 제재를 동원했죠. 이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주권 억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건 당시 한국 사회의 반응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압박에 고개 숙이는 듯 보였지만 국민들의 내면에는 분노가 쌓였죠. 왜 일본은 봐주면서 한국은 가혹하게 다루는가? 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의 경우 미군 주둔 비용을 일부 면제받거나 기술 제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늘 시험대에 올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전략적 필요 때문에 특혜를 받았고 중국은 거대한 시장을 무기로 미국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철저히 압박의 대상이었죠. 그렇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날 핵을 통한 독자적 억제력을 선언한 것은 단순한 국방정책이 아니라 과거 수십 년간의 굴욕에 대한 역사적 반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짚고 싶습니다. 당시 미국의 관세 압박은 단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에게 타격을 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역설적인 효과를 낳았습니다. 바로 자리비지를 불붙였다는 거죠. 삼성, 현대, 포스코 같은 기업들은 미국 의존을 줄이자는 목표 아래 기술 독립에 더욱 매달렸습니다. 즉, 미국이 의도했던 종속 강화는 실패했고 오히려 한국이 장기적으로 독립을 준비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동의합니다만 저는 한 가지 더 비판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지금 다시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 역시 여전히 관세는 무기라는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당시 한국은 핵이 없었지만 이제는 있습니다. 미국이 예전처럼 함부로 압박하려 든다면 한국은 경제 플러스 군사 이중의 반격 카드를 쥐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결국 미국이 과거 한국을 조정 가능한 동맹으로 생각했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과거의 관세 압박, 기술 강탈, 군사적 제동은 오늘날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직접적인 촉매였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압박은 있었으나 실패는 없었다. 미국의 압박은 한국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바로 이 맥락이 오늘 우리가 다룰 전략적 반격의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 강압적 관세 정책의 시작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그 관세가 단순한 경제적 조치가 아니라 사실상 덫이었다는 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미국은 한국 기업들을 궁지에 몰아넣으면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관세의 충격을 독립의 기회로 바꾸어냈습니다. 저도 그 대목이 흥미롭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당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한국 자동차와 철강에 높은 관세를 매겼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한국 경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죠.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관세가 부과되자마자 현대차와 기아는 생산 구조를 미국 현지로 과감히 이동시켰습니다. 엘라베마, 조지아 공장에서 증산을 단행하면서 미국 소비자에게는 더 가까운 생산 기지를 확보했고, 결과적으로 점유율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설치한 관세의 덫이 한국 기업들에게는 미국 내 시장 장악의 발판이 된 셈입니다. 정확합니다. 미국은 관세로 한국을 고립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은 미국 시장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죠. 그리고 철강 분야를 봅시다. 포스코는 고율 관세를 맞으면서도 단순히 수출만 줄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에 집중해 프리미엄 철강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기업들은 결국 포스코 철강 없이는 조선 에너지 설비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옥죄려던 관세는 오히려 한국 철강을 없어서는 안 될 자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까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 본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미국의 판단에는 두 가지 착각이 있었습니다. 첫째, 한국을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과거 관세와 규제에 직면하면 대체로 협상 테이블에서 양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죠. 그래서 미국은 한국도 결국 같은 길을 걸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한국 특유의 위기 속 돌파 정신, 이른바 정주영 회장이 강조했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정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둘째, 미국은 한국의 기술 자립 속도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관세로 시간을 벌면 한국이 주저앉을 것이라 봤지만 오히려 관세는 연구개발 투자를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명확해집니다. 일본은 미국의 압박에 철저히 종속된 길을 택했고, 결국 독자 노선을 거의 포기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겉으로는 맞서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은 제조업 타격을 크게 입었죠. 그런데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종속도, 굴복도 아닌 전략적 변환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죠.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 미국이 한국 세탁기에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했을 때 LG와 삼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미국 현지에 세탁기 공장을 세워버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세탁기를 몰아내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삼성 세탁기 미국 생산 확대를 불러온 셈이죠.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빨리, 더 안정적으로 삼성 제품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고, 미국 노동자 입장에서도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건 단순한 아이러니가 아니라 사실 미국의 패착이었죠. 저는 여기서 미국의 전략적 오만을 비판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화하면서도 한국이 보여줄 유연성과 민첩함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세의 덫은 한국을 옥죄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을 세계 시장에서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런 경험이 바로 오늘날 한국 핵전략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경제에서 한국을 통제하려 했지만 실패했듯이 군사적으로도 한국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과감히 핵 보유를 선언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과거 관세 전쟁에서 이미 미국의 압박을 돌파한 경험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혹시 미국이 관세 정책을 통해서 일부러 한국의 독립성을 자극한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강하게 만들려는 일종의 숨은 계산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미국은 언제나 자국의 단기 이익에 더 집착해왔습니다. 장기적으로 동맹이 강해지는 걸 허용하는 전략적 안목이 있었다면 일본을 그렇게 철저히 종속시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의 장사꾼 마인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국제정세를 장기적 시각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무역 적자 줄이기에만 몰두했죠. 결과적으로 그가 심은 관세에 더든 한국을 억누르는 대신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던 겁니다.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이 설치한 관세에 더든 결국 한국에게 독립의 무대, 그리고 자립의 기회를 제공한 셈입니다. 지금의 한국 핵무장 선언은 단순히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 뿌리가 과거 미국의 잘못된 관세 정책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네요. 청취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더 이상 피동적으로 당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전환점입니다. 과거 미국의 관세 압박과 기술 갈취 앞에서 우리는 순간적으로는 흔들렸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 경험을 교훈 삼아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한국은 단순히 미국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관세 전쟁과 같은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 차원에서 더 이상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 전환점이 경제뿐 아니라 군사 안보 영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핵무기 개발을 통한 독자 억지력 확보가 바로 그 결과물이죠.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과연 무엇이 한국을 그렇게 결심하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째는 불평등한 동맹 구조입니다. 미국은 늘 한국을 동맹이라고 부르면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방위비 분담 협상, 기술 이전 제한, 심지어 미사일 사거리 제한까지요. 둘째는 주권적 생존 본능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점점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해구산만 믿고 있다가는 언젠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결국 한국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피동에서 능동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전환은 단순히 안보 차원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산업과 기술 전반에서 동시에 일어난 국민적 각성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을 보십시오. 미국이 반도체 장비와 소재를 무기로 압박했지만 한국은 국산화 연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일본에서 포토레지스트나 불화수소를 끊으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휘청일 거라 했죠. 하지만 실제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했을 때 한국은 되레 국산화율을 끌어올리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동에서 능동으로의 전환이 아니겠습니까? 정확합니다. 그리고 군사적 차원에서도 같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800km 사거리 제한을 강요했지만 문재인 정부와 이어진 이재명 정부는 그 족쇄를 풀어내며 독자적 미사일 개발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금의 현무2V, KSS-3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SLBM 체계는 바로 그 전환의 결과입니다. 미국이 억누르려 했던 것이 오히려 한국의 능동적 대응을 촉진한 셈이죠. 그런데 여기에 일본과 중국을 비교하면 상황이 더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군사적 틀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전수방위 원칙을 수정하려 했지만 결국 독자적 핵 억지력은 꿈도 못 꿨습니다. 반면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세계가 중국의 핵을 불안정 요소로 보는 반면 한국이 핵을 선언했을 때는 질서 재편의 계기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신뢰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기술 강국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저는 반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너무 빠르게 독자 노선을 걷는 것이 과연 현명한가라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미국의 압박을 뚫고 나온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 경제적 불이익도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지요. 그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십시오.
언제 한국이 미국에 완전히 순응해서 더 큰 이익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미국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따랐을 때 우리는 늘 종속 구조에 갇혔습니다. 관세 전쟁도 기술 제한도 그 결과였습니다. 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나아갔을 때 예컨대 원자력 발전, 반도체, 조선, 그리고 오늘날의 핵무기 선언까지 항상 위상을 끌어올렸습니다. 능동적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나 중국, 일본이 설계한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압박이 오면 피동적으로 반응했지만 이제는 먼저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는 나라가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이 핵을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세계 질서의 새 판을 짜겠다고 선언할 수 있었던 근본 동력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침묵 속에 축적된 힘입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겉으로는 미국의 동맹, 국제규범의 모범생처럼 행동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끊임없이 자립의 씨앗을 키워왔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사실은 국가 생존을 위한 준비가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선언하기 전에 이미 징후는 곳곳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위성, 미사일, 원자력 기술을 독자적으로 쌓아올리며 사실상 핵 억제력을 위한 토대를 갖추고 있었죠. 예를 들어 누리호 발사 성공은 단순한 우주 진출이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축적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우주 개발, 안으로는 전략 억제력, 이게 바로 침묵 속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조용히 준비해야만 했을까요? 대놓고 개발하고 공개적으로 핵 보유를 추진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 억제력 확보를 철저히 막아왔기 때문이죠. 만약 한국이 대놓고 핵을 개발했더라면 1970년대처럼 연료 공급 차단, 국제 제재, 심지어 정권 압박까지 직면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똑똑했습니다. 겉으로는 협조하는 듯하면서 뒤에서는 차근차근 기술을 쌓아 올렸습니다. 마치 바둑에서 장기 포석을 두듯이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승부수를 준비했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일본과 중국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기술은 많지만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전수방위라는 족쇄에 스스로를 묶어둔 거죠. 반면 중국은 핵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행보와 무책임한 행동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계가 한국의 준비를 다르게 보는 이유는 한국이 책임있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기술 강국이라는 점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의 기업들이 이 침묵 속 준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은 반도체와 슈퍼컴퓨팅 기술을 통해 핵무기 운용에 필요한 시뮬레이션 기반을 마련했고, 하나와 LI진엑스원은 미사일, 레이더, 정밀유도 무기 기술을 끊임없이 축적했습니다. 단순히 정부가 나선 것이 아니라 민간과 군이 함께 보이지 않는 힘을 키워온 겁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의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언제부터 이런 침묵 속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을까요? 이게 최근 몇 년의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훨씬 오래전부터였을까요? 저는 1990년대 말 IMF 위기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국은 미국의 금융 압박을 뼈저리게 경험했죠. 경제도 안보도 결국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집단적 각성이 생겼습니다. 이후 한국은 겉으로는 국제 규범을 지키면서도 안으로는 결정적 순간을 대비하는 역량을 비축했습니다. 핵심 기술 연구소, 지하기지, 장기 프로젝트들이 바로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보다 더 앞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박정희 시절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고 미국의 압력으로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사실상 언젠가는 다시 도전할 것이라는 의지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그리고 오늘날 이재명에 이르기까지 지도자들의 스타일은 달랐지만
독자적 생존 전략이라는 흐름은 이어져 온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힘을 축적하는 동안 미국과 일본, 중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미국은 자만했습니다. 한국이 겉으로 순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은 절대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죠.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보호막에 안주했고 중국은 경제 팽창에만 몰두하다가 기술력과 신뢰에서 한국에 뒤처졌습니다. 결국 침묵의 시간을 가장 현명하게 활용한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면서도 한 번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세계 질서를 새롭게 짜는 주체로 나선 겁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 일본의 종속, 중국의 오만올 오브 디즈 비케임 배경음일 뿐이고 한국의 침묵 속 준비가 결국 승리의 서곡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 앞에서 대한민국의 핵 보유를 공식 선언한 그날, 그 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설마 한국이 그런 결정을 할까? 라며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그날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국제 언론은 이를 두고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지각변동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한다고 알려져 있었고 핵을 보유하지 않은 모범적 비핵 국가의 이미지를 유지해왔죠. 그런데 돌연 핵 보유를 선언하자 미국은 충격, 일본은 공포, 중국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특히 일본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동북아 안보 균형이 무너졌다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지만 사실 일본의 진짜 감정은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미국의 해구산을 등에 업고 안심하던 일본이 이제 한국이라는 핵 보유 민주주의 국가와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의 반응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격앙된 목소리로 동맹국이 이런 배신을 할 줄 몰랐다라고 했지만 불과 며칠 뒤 발언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미국은 한국을 제재할 수도 적대시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이미 반도체, 조선, 배터리, 방산에서 미국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였습니다. 핵 보유 선언은 충격적이었지만 미국조차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대목에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을 공식 선언하지 않았다면 지금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관세 압박, 일본의 기술 견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도 늘 미국이 지켜줄까 불안에 떨었을 겁니다. 그러나 선언과 동시에 모든 판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며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진 국가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의 선언이 단순히 핵을 만들었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연설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국은 억제를 위한 핵을 보유한다. 침략하지 않는 한 누구도 이 무기의 위협을 받지 않을 것이다. 즉,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천명한 겁니다. 이는 무책임하게 군사적 압박을 일삼는 중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세계가 느낀 충격과 동시에 안도감을 짚고 싶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남중국해, 대만 해협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며 주변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역사 문제와 군사력 증강으로 의심을 사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핵선언은 공격이 아닌 방어, 불안이 아닌 안정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놀라면서도 결국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쟁점을 던져봅시다. 과연 한국의 핵보유 선언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저는 북한의 전략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 봅니다.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한국을 위협하며 협상력을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한 순간 북한의 카드 가치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대등하거나 오히려 우위에 서게 된 겁니다. 북한은 더 이상 핵 독점국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에서의 위상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실상 한국의 핵보유 선언은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도 북한을 이유로 한국 핵 개발을 반대할 명분을 잃게 됐습니다. 한국이 이미 핵을 가졌으니 이제는 미국도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정리하자면 한국의 공식 선언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정치적 전략적 지진이었습니다. 미국은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인정했고, 일본은 공포에 떨었으며 중국은 불안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의 신뢰를 얻으며 책임 있는 핵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해 한국은 침묵속 준비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세계 앞에 당당히 나서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관세와 기술 압박에 시달리던 약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주역이 된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국이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기까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수십 년간 쌓여온 배신의 기억이 존재했습니다. 미국이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도왔던 순간도 있었지만 더 자주 우리를 억압하고 배신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억이 오늘날 핵무기 보유로 이어진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돌이켜 보십시오. 당시 한국은 이미 핵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안보 보장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핵연료 공급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에 압력을 넣어 결국 한국의 프로그램을 중단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맹국을 지켜주겠다는 말과 실제 행동의 괴리가 얼마나 컸는지 국민들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배신은 단순한 기술 차단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주권을 짓밟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일본을 향해서는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며 안심시키는 동시에 한국을 향해서는 철저히 불신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일본은 그때부터 사실상 미국의 핵우산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았지만 한국은 언제나 의심받는 동맹국이었습니다. 이 이중적 태도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독자적 결단을 내리게 된 뿌리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이런 태도가 결국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프로그램이 중단된 것처럼 보였지만 연구자들의 의지와 기술적 노하우는 살아남았습니다. 마치 불씨처럼 꺼지지 않고 이어졌죠. 이재명 정부가 핵 보유를 선언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상 그 불씨가 오랫동안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만약 그때 미국이 한국의 핵 개발을 막지 않고 오히려 지원했더라면 지금의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졌을 겁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할 명분조차 약해졌을 것이고, 일본 역시 한국을 얕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당장의 이익과 일본 편향적 시각에 사로잡혀 한국의 자립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핵을 손에 쥐었고 한국은 수십 년간 핵 위협에 노출돼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의 비극이 아니라 미국이 자초한 전략적 실패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는 여기서 중국의 역할도 짚고 싶습니다. 시진핑 정부 이전에도 중국은 늘 한반도의 불안을 전략적으로 이용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 억지력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은 중국에게 매우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억제해 줄수록 중국은 여유롭게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이 핵을 선언했을 때 가장 크게 당황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언제나 미국의 통제 안에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착각이었습니다. 배신의 기억을 지닌 한국은 결국 독자적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핵보유 선언으로 이어진 겁니다. 일본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국이 핵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도 독자적으로 길을 걸을 수 있는 한국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을 완전히 배신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 미국의 배신에 대한 정당한 응답입니다. 동맹은 상호 존중 위에서 성립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지배와 복종 위에서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한국이 오늘날 핵을 보유한 건 단순히 북한 때문도 중국 때문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반복된 배신과 억압이 쌓여온 결과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언은 그래서 역사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 수십 년간 쌓인 불평등과 배신을 끝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핵보유 선언은 과거의 배신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힘으로 바꾼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압력에 휘둘리는 피동적 동맹이 아니라 진정한 주권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한국의 핵보유가 단순한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전략적 반격으로 이어졌는지 다뤄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히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국식 억제교리, 즉 솔 닥트린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이나 중국의 군사 위협을 뛰어넘는 새로운 전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솔 닥트린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독자적 핵 억제력 미국이나 일본, 중국의 의도와 상관없이 한국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 둘째, 능동적 대응적이 도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셋째, 다층적 방어 핵뿐 아니라 현무 미사일, KSS-3 잠수함, L-3과 같은 방어 체계를 결합해 누구도 한국을 쉽게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저는 흥미로운 포인트를 짚고 싶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반격은 단순히 군사력이 아니라 정신적 반전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북한의 핵이 협상 테이블을 흔드는 무기였다면 이제는 한국의 핵이 동북아 전체 질서를 흔드는 카드가 되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모두 한국의 결정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한국의 핵선언 직후 일본도 자체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일본을 믿지 않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전범국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했고 아시아 각국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민주주의와 책임성을 기반으로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불안보다는 안정을 느낀 겁니다. 여기서 저는 중국을 비판하고 싶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무력을 앞세우고 대만을 향해 협박을 일삼아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핵보유와 전략적 반격 교리 앞에서 중국은 무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미사일과 핵이 결합하면 중국의 전략 요충지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국은 함부로 한국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한국의 전략적 반격은 단순히 방어용일까요? 아니면 공격적 성격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저는 명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본질은 방어입니다. 그러나 방어를 위한 선제적 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격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죠. 예를 들어 한국의 KSS-3 잠수함이 SLBM을 탑재하고 심해에 잠수하면 이는 그 자체로 중국이나 북한, 일본의 어떤 도발도 무력화시키는 공격적 억지력이 됩니다. 핵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적의 계산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반격은 단순히 핵을 가졌다는 선언에서 끝나지 않고 동맹과 국제 질서 속에서 새로운 위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전략적 동등자로 대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발언에서 한국은 미국의 필수 동반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이 빈말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전략적 반격이 너무 과감해서 주변국과의 긴장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봅니다. 한국이 핵과 첨단 무기를 보유하기 전에는 일본과 중국이 한국을 얕잡아보며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모험을 걸지 못합니다. 오히려 긴장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안정은 약자가 아니라 강자가 가져옵니다. 한국의 전략적 반격은 단순한 힘과 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반격은 핵 보유를 선언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세계 전략 질서를 재구성하는 교리로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 동맹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세계 질서를 디자인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미국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핵보유 선언 이후 가장 곤혹스러워진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내심으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한 사실이 탐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상황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반응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언론 앞에서 이건 배신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불과 며칠 뒤에는 톤을 바꿔 한국은 전략적 파트너이며 미국은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태도가 급격히 바뀌었을까요? 바로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때문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올 오브 디즈에서 한국은 미국 경제와 안보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여기서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을 제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일까요? 아니면 군사일까요? 저는 두 가지 모두라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한국은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심장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제재한다면 인텔이나 마이크론 같은 자국 기업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겁니다.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보유한 SLBM,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핵무기는 이제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미국에게 전략적 균형추 역할을 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배척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고 이는 곧 미국의 패권 약화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일본의 상황을 함께 보죠. 일본은 한국의 핵선언에 크게 반발했지만 미국은 일본 편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없이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은 소외감을 느끼며 동북아에서 입지가 축소되는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늘 미국의 맏형 동맹국이라는 환상 속에 살았지만 한국이 핵을 보유한 순간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미국은 일본보다 한국을 더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술, 군사, 경제 모든 면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불안에 떨며 핵 공유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도 사실상 한국에 밀렸다는 자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진퇴양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의 핵을 인정하면 다른 동맹국 예컨대 대만이나 사우디아라비아도 핵무장 욕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제재한다면 미국 스스로 가장 중요한 동맹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두 가지 길 모두 선택하기 어렵게 되었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한국이 이 상황을 능숙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나 침략에는 철저히 응징한다. 라는 원칙을 세움으로써 국제사회가 한국을 위협적인 핵 보유국이 아니라 책임있는 안정자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한국을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함께 새로운 안보 구조를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미국 내부의 갈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강경파가 한국을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경제계와 군사 전문가들은 그건 자멸 행위라고 맞섰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한국 제재는 곧 미국 산업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한국을 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전략적 승리입니다.
과거 미국이 관세와 기술 압박으로 한국을 흔들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한국은 늘 피동적이었지만 이제는 정반대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두려워하며 눈치를 보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미국의 진퇴양난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한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길을 택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제약을 시도할까요?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더 긴밀히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이제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설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손을 잡지 않으면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패배할 것이고 이는 곧 세계 패권의 붕괴로 이어질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핵보유 선언은 미국을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었고 동시에 한국을 세계 전략의 필수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동북아에서 나아가 전 세계에서 한국은 더 이상 주변부 국가가 아니라 중심을 흔드는 강대국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번에는 일본의 상황을 다뤄야겠습니다. 한국의 핵보유 선언 이후 가장 큰 충격과 공포를 느낀 나라는 단연 일본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해왔는데 이제 눈앞에 한국이 핵을 가진 순간 모든 안보 전략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맞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긴급 담화를 발표하면서 동북아의 안보 균형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 속에는 불안과 공포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한국을 군사적으로 한 수 아래로 취급했지만 이제는 핵을 가진 한국과 맞서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싶습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평화헌법 구조를 핑계로 스스로를 전수방위 국가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 내막을 보면 실제로는 미국 핵우산에 의존하며 안보를 외주화해왔던 겁니다. 문제는 미국조차 이제 한국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일본은 완전히 고립된 겁니다. 그렇죠. 일본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체 핵무장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국제사회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과거 전범국가라는 역사적 짐 때문에 일본이 핵무기를 가진다면 아시아 각국 중국, 한국, 심지어 동남아까지 강하게 반발할 겁니다. 반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기에 국제사회에서 안정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일본이 한국처럼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추진한다면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본은 기술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 정당성과 국제적 신뢰가 없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할 것이고 한국 역시 역사적 경험 때문에 강력히 제재를 요구할 겁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일본의 핵 보유를 허용할 리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은 필요악으로 인정했지만 일본의 핵은 동아시아에서 불안정만 키울 뿐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확합니다.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한국과의 협력 강화. 둘째, 미국의 보호에 더욱 의존. 그런데 문제는 일본은 한국을 라이벌로 인식하기 때문에 협력을 쉽게 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미국의 그늘에 더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일본의 자율성을 더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일본의 딜레마가 극명해집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통해 독자 노선을 걷고 있고 중국은 핵과 군사력으로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느 쪽에도 주도권을 쥐지 못한 채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안보 전략의 취약점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일본 내부의 여론입니다. 일부 보수 세력은 핵무장을 주장하지만 일본 사회 전체는 핵에 대한 거부감이 강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역사 때문에 일본 국민 다수는 핵무기 보유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핵무장을 추진한다 해도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의 뒤를 쫓을 수도 없고 중국처럼 대놓고 힘을 밀어붙일 수도 없는 중간에 갇힌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의 핵 보유는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안보 전략에서 구조적으로 한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의 배신과 압박 속에서도 묵묵히 힘을 축적해 마침내 독자 노선을 개척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미국의 보호막 속에서 안주하며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일본은 안보 위기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핵 보유 선언은 일본에게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전략적 패배를 의미합니다. 일본은 더 이상 동북아에서 우위를 주장할 수 없고 한국 앞에서 동맹의 그림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설계하는 질서 속에서 일본은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한국의 핵 보유 선언이 중국과 러시아에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두 나라는 겉으로는 강대국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번 사태 앞에서 가장 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 반격 교리를 예상하지 못했고 러시아는 전통적인 균형 구도가 흔들리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중국부터 보죠. 시진핑 정부는 그동안 동북아에서 한국을 중간 관리 대상쯤으로 여겨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압박하면 따라오고 군사적으로 위협하면 움츠러들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을 보유한 순간 중국의 계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피동적 동맹국이 아니라 중국의 전략 심장을 직접 겨눌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핵무기가 북한보다 중국에 더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핵은 불안정하고 국제사회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책임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핵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훨씬 더 두려운 상대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한국의 KSS-3 잠수함이 SLBM을 탑재하고 동해 깊숙이 들어간다면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핵심 도시도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더라도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언제든 중국 본토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겁니다.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을 함부로 흔들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럼 러시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푸틴 정부도 이번 사태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극동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해왔지만 한국이 핵을 보유한 순간 러시아의 전략적 우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블라디보스토크와 연해주는 한국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갑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국의 동쪽 국경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셈이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앞으로 한국의 핵 보유를 막기 위해 협력할까요? 아니면 서로를 견제하면서 우왕좌왕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두 나라 모두 한국을 제재하거나 압박할 힘이 부족합니다. 중국은 경제 위기와 내부 정치 불안으로 여유가 없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지쳐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맞서 공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오왕좌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동의합니다. 게다가 국제사회도 한국 편에 더 가깝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핵은 위협으로 인식되지만 한국의 핵은 안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같은 핵이지만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국제적 정당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 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 강국이기에 국제사회가 불안보다는 신뢰를 보낸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일본과 비교하고 싶습니다. 일본이 핵을 가지면 아시아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할 겁니다. 그러나 한국이 핵을 가지자 오히려 동남아 국가들조차 한국이 중국을 견제해 줄 수 있다면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이 동북아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죠. 그렇죠. 결국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을 얕잡아 보다가 스스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두 나라는 한반도를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 두려 했지만 이제는 정반대입니다. 한국이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핵보유 선언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새로운 두려움이 되었고 동시에 한국을 국제 전략의 중심에 세운 사건입니다. 두 나라가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도 이제 한국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볼 수 없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 보겠습니다. 한국의 핵보유 선언은 단순히 동북아에서만 파장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동남아와 인도, 나아가 남아시아 전체에서도 커다란 충격과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속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해왔는데 이제 한국이라는 새로운 축이 등장하면서 균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오랫동안 중국의 해양 팽창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을 보유하자 이들은 한국이 중국의 확장을 견제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일부 동남아 언론은 한국을 아시아의 새로운 안전 보장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의 핵이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신뢰 자산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핵에는 불안을 느끼지만 한국의 핵에는 안정을 기대합니다. 왜일까요? 한국은 무책임하게 무력을 과시하는 나라가 아니라 책임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 문제를 보죠. 중국은 군사기지를 세우고 인공섬을 만들며 주변국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기술 협력과 경제 파트너십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런 한국이 이제 핵까지 보유했으니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믿고 기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인도의 반응은 어떨까요? 인도는 이미 핵 보유국이고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고 있죠. 한국의 핵 보유가 인도에게는 위협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인도에게도 기회라고 봅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가까웠지만 최근에는 중국과의 갈등 때문에 새로운 동맹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국이 핵 보유국으로 등장하자 인도는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K9 자주포, 현무 미사일, 잠수함 기술은 이미 인도가 큰 관심을 보였던 분야입니다. 인도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서 일본과 비교해보죠. 일본은 인도와의 협력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전범국 일본보다 책임있게 핵을 관리하는 한국과 손잡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일본이 제공할 수 없는 기술과 경험을 한국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험은 인도에게 교훈이 됩니다. 한국은 미국의 압박, 일본의 견제, 중국의 위협 속에서도 독자적으로 힘을 축적해 결국 핵을 보유했습니다. 인도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외부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걸어야 한다. 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국이 사실상 새로운 모델이 된 겁니다. 그럼 동남아 국가들의 선택은 어떨까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나라들이 이제 한국을 제3의 선택지로 본다면 그건 엄청난 외교적 변화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투자를 받으면서도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을 보유하고도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자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안정적인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충돌해온 베트남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지를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핵 보유 선언은 동남아와 인도에서 새로운 질서를 열었습니다. 이 지역 국가들은 한국을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 안보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오만, 일본의 무능, 미국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은 새로운 신뢰의 중심축이 된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한국은 이제 동북아를 넘어 아시아 전체, 나아가 인도양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핵보유 선언은 단순한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아시아 질서를 다시 쓰는 역사적 전환점이 된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번에는 한국의 핵보유 선언이 가져온 또 하나의 파급 효과를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방위산업입니다. 핵무기 보유가 단순히 안보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의 방위산업 전반에도 막대한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방위산업은 단순한 무기 판매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 그 자체입니다. 핵보유 선언 이후 세계 각국은 한국의 기술력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 결과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미 K9 자주포, FA-50 전투기, K2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은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데, 핵무기 보유 선언은 그 신뢰도를 배가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높아진 걸까요?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한국 무기는 미국이나 유럽 무기보다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실전성과 독자성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군사 압박 속에서 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실전 운용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 무기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 개발을 추진해왔기에 구매국들이 정치적 제약 없이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들어보죠. 폴란드가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유럽 안보 지형을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미국산 무기 대신 한국산 무기가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핵보유 선언은 이런 흐름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동을 보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한국의 방산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무기는 값은 싸지만 신뢰성이 낮고, 미국 무기는 정치적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는 성능, 가격,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에서 최적의 조합을 보여줍니다. 특히 한국이 이제 핵을 보유한 나라가 되면서 전략적 신뢰도가 더욱 높아진 겁니다. 여기서 일본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군요. 일본 역시 방산 수출을 확대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이라는 족쇄에 묶여 실전 경험이 부족하고 국제사회가 일본 무장의 부활을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오히려 국제적 신뢰를 얻으며 방산을 성장시켰습니다. 일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는 단순한 경제 이익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략적 효과도 있을까요? 저는 전략적 효과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무기를 수출하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한국과 군사적 협력 관계가 강화됩니다. 이는 곧 NATO 내부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경제와 전략이 동시에 굴러가는 것이죠. 맞습니다. 방위산업은 단순히 무기 거래가 아니라 외교 수단입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하면서도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을 약속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미국, 중국과 완전히 다른 전략입니다. 이 덕분에 구매국들은 한국을 무기 판매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인식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방산 외교의 힘입니다. 중국의 경우를 보십시오. 중국은 무기를 수출하지만 품질이 낮고 기술 이전을 꺼립니다. 그 결과 아프리카나 중동에서조차 중국 무기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믿을 수 있는 품질과 파트너십으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핵보유 선언은 이런 한국의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핵보유 선언은 방산 수출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고,
한국은 경제적 이익과 전략적 영향력을 동시에 얻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해 한국은 핵을 통해 안보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을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전략과 이익이 함께 굴러가는 한국식 모델이 완성된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국의 핵 보유 선언이 군사 분야에서만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경제와 기술의 힘이 결합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군사력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경제력과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한국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발전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전략적 독립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예로 들어봅시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없다면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중국의 제조업도 멈춰섭니다. 바로 이 기술력이 핵무기 개발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정밀 제어, 시뮬레이션, 첨단 소재올 오브디즈가 반도체 산업에서 발전했고 군사기술로 흡수되었습니다. 결국 경제와 기술의 쌍둥이 힘이 한국 핵 억지력의 기초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 한국은 경제와 기술을 동시에 성장시킬 수 있었을까요? 일본이나 중국도 경제 규모는 크지만 왜 한국처럼 쌍둥이 힘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일본은 거대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 결단력이 부족했습니다. 평화헌법과 미국 의존 구조 속에서 기술을 안보와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기술력은 일부 따라잡았지만 품질과 신뢰성에서 국제사회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독재 체제의 불투명성 때문이죠. 한국은 다릅니다. 민주주의의 투명성과 기업가 정신이 결합해 경제와 기술이 함께 성장한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죠. 한국의 위성 기술 발전은 단순히 통신용 위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찰 위성, GPS 대체망 구축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학기술 성과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기술은 민간 통신과 물류 산업에도 활용돼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군사와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예가 배터리 산업입니다. 한국의 배터리 3사는 단순히 전기차 시장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사용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드론, 전투기, 잠수함 오브디즈가 첨단 배터리 기술에 의존합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정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군사력 강화와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경제적 자산이 아니라 외교적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없고 중국은 한국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 산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한국은 경제와 기술을 통해 세계 강대국들을 의존 상태로 만들었고 이는 핵보유 선언을 더욱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경제와 기술은 군사력과 별개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주장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전은 기술전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반도체올 오브디즈가 무기 체계와 직결됩니다. 경제와 기술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건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한국은 바로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결합시켰기 때문에 승자가 된 겁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경제와 기술이 군사 전략과 결합하면서 국제 질서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들까요? 그건 명확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 판매국을 넘어 기술, 경제, 군사 패키지를 제공하는 토털 솔루션 국가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과 협력하면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이성망, 반도체 기반 통신 시스템, 배터리 산업까지 함께 얻게 됩니다. 이는 중국이나 일본이 절대 제공할 수 없는 수준의 파트너십입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와 기술을 동시에 발전시킨 유일한 아시아 국가이고 이 쌍둥이 힘이 핵보유 선언을 가능케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군사 경제 기술이 서로 맞물리는 구조 속에서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